자기 관리론. 자, 레몬을 받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 책을 쓰면서 시카고 대학에 들러 로버트 메이너드 홉킨스 총장에게 어떻게 걱정을 피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런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시어스 로복스의 대표였던 줄리어스 로젠 월드가 해준 말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레몬을 받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위대한 교육자는 이렇게 하는데 바보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 가령 인생이 레몬을 주면 그는 레몬을 던져버리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실패했어. 이건 운명이야. 나는 기회가 없어. 실패했어. 운명이야. 나는 기회가 없어. 그런 다음 그는 세상을 등지고 자기 연민에 빠진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레몬을 받으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불행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수 있을까? 위대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평생을 사람들과 사람들의 잠재력을 연구하면서 인간이 가진 능력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라고 주장했다. 정확하게 이 말대로 한 여성의 재미있으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주겠다. 뉴욕에 사는 셀마 톰스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내게 해주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남편은 모하비 사막 근처의 신병훈련소에서 배치가 됐습니다. 남편 옆에 앉으려고 저도 그곳으로 이사했어요. 그것은 정말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싫었지요. 제 인생에서 그만큼 비참했던 적은 없습니다. 남편은 모하비 사막으로 기동훈련을 가면서 저 혼자 오두막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더위에는 참을 수 없어요. 선인장그늘에서 온도는 50도 이상이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멕시코인들과 인디언이었는데 그들은 영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바람은 끊임없이 불어서 내가 먹는 음식 내에 숨쉬는 공기 모래투성이었습니다. 완전히 비참해지고 슬픈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나는 부모님께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여기에서는 단 1분도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했어요. 제 아버지는 단 2줄의 답장을 보냈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2줄은 항상 내 마음속에 남아있답니다. 2 사람이 감옥 창살 밖을 보았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네. 이 2줄을 반복해서 이렇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든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별을 찾으려고 했어요. 원주민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뜨개질과 그릇에 관심을 보이자 그들은 관광객들에게조차 팔기를 거절했던 자신들이 아끼는 작품들을 제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선인장과 유카, 조시와 나무들의 환상적인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프레리도 그라는 다람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사막의 일몰도 지켜보았습니다. 수백만 전의 바다였던 사막의 모래밭에 남겨진 조개 껍데기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무엇이 저에게 저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모하비 사막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디어들도 그대로였고요. 하지만 제가 변했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비참했던 경험이 인생 최고의 모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새로운 세상에 흥분이 되었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그 경험을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에 담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만든 감옥을 통해서 별을 찾았습니다. 셀마 톰슨은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가르쳤던 옳은 진리를 발견한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이다. 해리 에머슨 포스덕은 20세기에 와서 이 말을 다시 했다. 행복은 즐거움이 아니라 승리이다. 그렇다. 승리는 레모네이드로 바꾸는 성취감에서 온다. 나는 언젠가 독일에 있는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꾼 농부를 찾아서 플로리다에 간 적이 있다. 그가 처음 농장을 샀을 때 그는 크게 낙담했다고 한다. 땅이 너무 척박해서 과일은 그냥 돼지를 기를 수도 없었다고 한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그 땅에는 작은 간목과 박물뱀만 있었다.
이때 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골칫거리가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그는 방울뱀을 최대한 이용하기로 했다. 놀랍게도 그는 방울뱀 통조림을 만들기 시작했다. 내가 몇 년 전에 그를 방문했을 때 1년에 2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울뱀 농장을 구경했다. 그의 사업은 번창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기르는 방울뱀에서 나온 독이 독사 해독제를 만들기 위해 연구소로 보내지고 방울뱀 가죽이 여성용 신발과 핸드백용으로 고가에 팔리는 것을 보았다. 방울뱀 통조림이 전 세계 고객에게 팔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린 엽서를 하나 사서 플로리다 방울뱀 마을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마을의 우체국에 가서 엽서를 붙였다.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독이 든 레몬을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바꾼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을 이름을 바꾼 것이었다.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행운을 가질 수 있었다. 기차 사고로 다리를 잃은 신에 맞선 12일의 저자 윌리엄 보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바보로도 그것을 할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손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혜가 필요하다. 이 능력이 현명한 사람과 바보를 구분짓는다. 하지만 나는 두 다리를 잃고 그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 사람을 알고 있다. 그의 이름은 벤 포터슨이다. 나는 그를 아틀랜타의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 엘리베이터를 타자 밝은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청년이 보였다. 엘리베이터가 그가 내릴 층에 멈추자 그는 밝은 친구들이 돈을 모아 아버지의 관을 사줄 정도였다.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어머니는 우선 공장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저녁이면 일감을 집으로 가져와서 매일 밤 11시까지 일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소녀는 교회에서 상연하는 아마추어 연극에 출연했다. 연기를 하면서 쾌감을 느껴서 그는 대정연설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같은 결심이 그를 정치로 이끌었다.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뉴욕주 입법위원으로 선출되었다. 하지만은 유감스럽게도 그는 이 직책을 수행하기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내게 그 당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랐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는 자신이 투표해야 하는 길고 복잡한 법안을 연구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은 마치 인디언 말로 써놓은 것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숲에 발을 들어 놓은 적도 없는데 산림위원회가 멤버가 되었을 때 걱정되고 당황했다. 은행 계좌도 없는데 저 금융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걱정되고 당황스러웠다. 어머니에게 실패를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워 위원회에서 사임하지 않았지만 그는 크게 낙심했다고 말했다. 절망 속에서 그는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모자라는 레몬을 지식이라는 레모네이드로 바꾼 것이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자 그는 지역 정치인에서 전국적인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크게 두각을 났더니 뉴욕타임즈는 그를 뉴욕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민이라고 불렀다.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엘 스미스이다. 엘 스미스는 독학으로 정치 연구를 시작하여 뉴욕주 정부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다. 그는 뉴욕주 지사를 4차례 연임했는데 이는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업적이었다. 1928년에 그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한 그에게 콜롬비아, 하버드를 포함해서 6개의 유명 대학들 명예학위를 수여했다. 그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하루 16시간씩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초인에 관한 니체의 법칙은 역경을 견딜 뿐 아니라 역경을 사랑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을 경험하며 일수록 사람들은 핸디캡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 핸디캡이 그들을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고 그들을 성공으로 가져다 주었다.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대로 뜻밖에도 우리의 약점이 우리를 돕는다. 맞는 말이다. 밀턴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었고 베토벤은 김버거리여서 더 훌륭한 음악을 작곡했는지도 모른다. 헬렌 켈러의 빛나는 성공은 그녀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일 차이콥스키가 자신의 불행한 결혼에 좌절하고 그의 자살할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비극적이지 않았다면 그의 있는 불멸의 교향곡 비창을 작곡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만일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면 불멸의 소설을 쓰지 못했을지 모른다.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한 과학적인 개념에 대한 혁명을 몰고 온 사람이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가 아니었다면 그처럼 많은 일들을 취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 이 말은 그의 약점이 뜻밖에도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찰스 다윈의 고백이다. 다윈이 영국에서 태어난 날 다른 아기가 켄터키 스프의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다. 그 역시 그의 약점에 도움을 받았다. 그의 이름은 링컨, 에이브레임 링컨이다. 그가 상류층 가정에서 성장해서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면 게티즈버그에서 했던 불멸의 연설이나 재선된 후에 취임사에서 말한 어떤 대통령도 말한 적이 없는 아름답고 고귀한 구절을 말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헨리 에머슨 포스덱은 그의 저서 모든 것을 깨뜨려보는 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스칸디네아 비하에서 우리의 삶의 슬로건으로 삼을 말이 있다. 북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안락하고 즐거운 삶, 어려움이 없는 삶, 편안한 삶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반대로 자기 연민에 빠진 인간은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도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한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행복은 상황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자신의 책임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북풍이 바이킹을 만든다. 우리가 너무 낙담해서 우리의 레모네이드로 바꿀 희망조차 없다고 느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노력하면 얻는 것이 있었지 잃는 것은 절대 없다. 우리는 성공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성공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우리를 뒤가 아니라 앞을 보게 만든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뀔 것이다. 창조적인 에너지가 생겨서 우리는 바빠질 것이고 이미 지난 일을 슬퍼할 시간이 없게 될 것이다. 유명한 바이올리스트 올리버리 파리에서 공연하고 있을 때 그의 바이올린 하나가 갑자기 끊어졌다. 하지만 올리버는 3개의 줄만으로도 연주를 무사히 끝냈다. 해리 에머슨 포스덱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인생이다. 줄 하나가 끊어지면 3개의 줄로 연주를 마쳐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은 단순히 인생이 아니다. 이것은 인생 그 이상이다. 이것은 찬란히 빛나는 인생이다. 만일 내가 할 수 있다면 윌리엄 모리스가 한 말을 동판에 새겨 이 나라의 모든 학교에 걸어두고 싶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법으로도 그것은 할 수가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손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혜가 필요하다. 이 능력이 현명한 사람과 바보를 구분짓는다. 운명이 레몬을 주면은 그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꾸려고 노력해라. 우울증을 2주 만에 치료하는 법. 내가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렇게 근심을 이겨냈다라는 제목으로 가장 유익하고 감동적인 시를 보내준 사람에게 200달러의 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 응모의 심사위원은 동부 항공사의 사장인 에디 리켄베리 링컨 메모리얼 총장, 또 라디오 뉴스 해설자. 그러나 우리가 받은 두 편의 이야기가 너무나 훌륭해서 우승자를 결정할 수 없어 상금을 둘로 나누어 주었다. 그 중에 한 편은 미주리 주의 버튼시 이야기를 소개한다. 저는 9살 때 어머니를 잃고 12살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19년 전에 어느 날 그냥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데려간 두 동생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나간 뒤 7년 만에 처음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3년 후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동업주가 미주리 작은 마을에 카페를 샀는데 아버지가 출장을 간 사이에 동업자가 그 카페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친구 한 분이 아버지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캔자스 살리너스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제게는 고모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모두 가난하고 부셨습니다. 고모님은 우리 셋을 거두셨습니다. 저와 남동생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아 취급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이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을의 가난한 가족들과 잠시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그 가정의 가장이 직업을 잃어서 우리를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로버튼 씨 부부가 저를 데려와 마을에서 11마일 떨어진 농장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로버튼 씨는 70세 노인인데 대상 보진으로 알아누웠습니다. 그분은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물건을 훔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그 농장에 머물러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규칙이 제게는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규칙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학교에 간 첫 주에 저는 아기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코가 크다는 등 벙어리라는 등 코를 라고 놀려댔습니다. 누구나 속상해서 저를 놀린 아이들과 싸우고 싶었지만 저를 돌봐주시던 로버틴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것보다 물러서는 사람이 더 큰 사람임을 항상 명심해라. 저는 싸우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 날 한 녀석이 닭똥을 학교 마당에서 가져와서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녀석을 훔신 패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 2명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은 그 녀석이 맞이를 했다고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로버틴 부인이 사준 모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여학생이 모자를 벗기더니 그 안에 물을 넣어서 모자를 망가뜨렸습니다. 그 여학생은 나 같은 돌머리에 물을 좀 적셔야 돼. 아무것도 든 것 없어 가벼운 머리가 튕겨나가지 않게 하려면 이라고 말하면서 제 모자에 물을 부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지만 집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느 날 로버틴 부인이 제게 충고를 해주었는데 그 말을 듣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적도 친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랄프야, 내가 그 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렴. 그 아이들은 너를 괴롭히고 너를 고하려고 놀리지 않을 거야. 저는 부인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곧 반에서 1등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돕는 데 앞장섰기에 어느 누구도 시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작문 문제를 도왔습니다. 어떤 아이들의 발표 문제문을 통째로 써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저에게 도움이 받는 것을 식구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워서 쥐를 잡으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농장에 찾아와서 제 도움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에게는 독후감을 써주고 며칠 밤 수학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마을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나이든 농부 2사람이 죽고 어떤 집은 남편이 부인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근처 내 가정의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3명의 가부들을 2년간 도와줬습니다. 학교에 오는 길에 그분들의 집에 들러서 장작을 펴주고 소젖을 짜고 가축들에게 유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제 형을 보는 대신에 칭찬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군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자 이웃들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제가 집에 온 첫날 200명 이상의 농부들이 저를 보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80마일이나 운전을 해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느라 바쁘고 행복해서 저는 걱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고아 녀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아로버튼 씨 만세. 그는 친구 사귀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는 걱정을 극복하고 인생을 즐길 줄도 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 사는 프랭크 루프 박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23년간 관절염으로 병상에 누워 지냈다. 시애틀 스타즈 스튜어트 히트하우스는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루프 박사님을 여러 번 인터뷰했지만 그분처럼 이타적이고 인생을 활기차게 사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래동안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어떻게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을까? 2가지 추측을 할 수 있다. 불평과 불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아니다. 혹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모든 사람이 자기만 봐주고 자신의 비밀을 맞춰주기를 강요해서 그랬을까? 아니다. 모두 틀렸다. 그는 영국 황태자와 같은 태도로 나는 봉사한다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생을 즐길 수 있었다. 그는 자신처럼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환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수집해서 자신과 그 환자들을 격려할 수 있는 행복하고 기분 좋은 편지를 썼다. 사실 그는 편지에 쓰는 환자 모임을 조직해서 서로에게 격려를 쓰도록 했다. 마침내 그는 전국적인 모임을 조직했다. 병상에 있으면서도 매년 평균 140통의 편지를 썼으며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라디오나 책을 전달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루프 박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중요한 차이점은 뭘까? 바로 이것이다. 루프 박사는 내면의 뜨거운 목표의식과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훨씬 숭고하고 중요한 목적의 수단으로
자신이 사용되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그는 쇼가 이야기하듯이 세상이 나를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자기중심적인 사람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위대한 심리학자 브레드 아들러가 쓴 놀라운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그는 자신의 우울증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당신이 이 처방대로 따르기만 하면 우울증이 2주 안에 치료될 것입니다. 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만으로는 믿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들러 박사의 명저 당신에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의 일부를 인용해 보겠다. 우울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만성적인 분노와 비난이다. 환자는 관심과 동정 지지를 받고 싶지만은 바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된다. 우울증 환자의 최초의 기억은 다음과 같다. 내가 소파에 눕고 싶었는데 형이 누워 있어서 큰 소리를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울자 형이 자리를 비켜줘야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목소리의 수단으로 자살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의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자살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나 자신도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을 한다.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보이겠지만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우울증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복수할 일이 있겠는가? 극장에 가고 싶으면 가라. 놀러 가고 싶으면 가라. 가는 도중에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누구나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우울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환자에게 큰 만족감을 준다. 그는 자신이 신처럼 느껴져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환자의 생활 태도에 쉽게 들어받지 않는다. 환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지배하는 싶은데 그의 의견에 동조해주면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교칙은 거대한 위안이 되어서 아직까지 환자 중에 자살하는 사람은 없다. 대개 환자들은 이렇게 답한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워낙 자주 이 질문을 듣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을 준비해 두었다. 그는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가끔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고 싶어요. 내가 그러라고 하면은 그는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못하게 하면은 그는 나와 한바탕 전쟁을 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동의한다. 이것이 첫 번째 규칙이다. 다른 규칙은 환자들의 생활 태도를 좀 더 직접적으로 공격한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내 처방대로 하면 2주 안에 나을 수 있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한인가를 생각해 보라. 그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걱정하게 만들까라는 생각에 골몰해 있는 사람들이다. 대답이 상당히 재미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저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제 평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날 환자를 만나면 질문을 한다. 제가 조언한 대로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어젯밤에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물론 이것은 우울감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조심스럽고 친근한 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다. 저는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걱정이 되세요.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계속 걱정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가끔 다른 일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계속해서 환자들이 타인에게 관심을 돌리기를 바란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제가 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하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는데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제안한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라는 말을 하는 환자는 극히 드물다. 나는 환자가 주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나는 환자가 가진 질병의 진짜 원인이 다른 사람과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환자도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환자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만드는 순간에 그는 치료가 된다. 종교가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웃을 사랑하라이다. 삶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좋은 직장 동료, 좋은 친구, 사람과 결혼의 진정한 동반자라는 말이다. 아들 박사는 우리에게 매일 선행을 요구한다. 그러면 무엇이 선행인가? 예언자 마음에 드는 이렇게 말했다. 선행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있게 하는 것이다. 왜 매일매일의 선행이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게 놀라운 효과를 주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걱정과 두려움, 우울증을 낳는 행동을 멈춘다. 뉴욕에서 문비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윌리엄 문 여사는 자신의 우울감을 떨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하고 생각하면서 2주씩이나 보낼 필요가 없었다. 그날 브레드 아들보다도 한 수 아니 13수 높았다. 그전 어떻게 하면 12명의 고아들을 기쁘게 해줄까 생각하면서 우울함이 2주간이라 하루 만에 없어졌다. 5년 전 12월 저는 슬픔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제 슬픔은 더욱 커졌습니다. 평생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크리스마스가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친구들이 초대하고 했지만 가고 싶지 않았어요. 파티의 흥을 깰 것 같았어요. 어떤 초대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오자 더욱더 자기 연민에 빠져버렸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제게도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오후 3시에 사무실을 나와서 정처 없이 5분간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은 혹시 내 자기 연민과 우울증을 떨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5분간은 흥겹고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외롭고 텅 빈 아파트로 돌아갈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처 없이 1시간쯤 걸으니 버스 터미널 앞에 와 있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아무 버스나 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에 제일 먼저 보이는 버스에 탔습니다. 허드슨강을 건넌 후에 얼마쯤 지나서 버스기사가 아가씨 정점입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마을 이름도 알 수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주택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지날 때 고요한 밤에 아름다운 선율이 들렸습니다. 저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에는 오래간 연주자뿐이었습니다. 조용히 예배당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예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나오는 불빛이 달빛에 춤추는 별의 향연처럼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한 끼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프고 길게 늘어지는 음악의 선율에 저도 모르게 잠에 빠졌습니다. 일어났을 때 제가 어딘지 모르겠더군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제 앞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기 위해서 들어온 2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저를 선진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보낸 사람이 아닐까? 제가 잠에서 깨자 이 아이들도 겁을 먹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해치지 않으니까 놀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는 부모님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저보다도 훨씬 불쌍한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들 보니 제 슬픔과 자기 연민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여주고 아이들을 근처 상점으로 데려가서 간식을 사주고 사탕과 선물 몇 개를 사주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제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2명의 고아들이 제게 진정한 행복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오랫동안 자기 신안에 빠져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해서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얼마나 행운하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으로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이 2 아이들에게서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행복은 전념전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즉 주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을 주면은 나를 괴롭히는 걱정과 슬픔, 자기 연민이 사라지고 새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 안에 빠져서 고생하다가 다시 건강과 행복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책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다.
미국 해군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중에서 한 명인 마가렛 테일러 예이츠의 예를 들어보자. 예이츠 여사는 소설가이다. 하지만 일본이 진주만에 있던 미군 기지를 습격하던 운명 같은 아침에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 그녀가 쓴 어떤 미스터리 소설보다도 흥미롭다. 예이츠 부인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1년 이상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22시간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일광욕을 하기 위해서 정원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긴 여행이었다. 그때도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 당시에 그녀는 평생을 환자로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일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내 삶을 허투루 놓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처럼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일은 일어나자 모든 것이 혼란이었어요. 폭탄 하나가 우리 집 근처에 떨어졌고 큰 충격으로 나는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군트럭이 육해군 가족들을 국립학교로 대피시키려고 키 큰 비행장 스코필드 병령 강해오해 비행장으로 직행했어요. 적십자는 비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여분의 방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화를 급하게 걸었습니다. 적십자 직원들은 제 침대 옆에 전화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보교환기관의 역할을 해달라고 제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나는 군인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가족들의 행방을 알고 싶으면 제게 전화하라는 적십자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곧 제 남편 로버트 말레이 예이츠 함장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전사했을까 걱정하는 부인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남편이 전사한 아내들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진주만 공격으로 2117명의 해군 장병이 전사하고 960명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침대에 누워서 전화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침대에 일어나서 침대에 일어나서 앉아서 전화를 받았고 마침내 너무나 바쁘고 흥분한 나머지 아픈 몸이라는 것도 있고 침대에서 나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은 다른 사람들을 돕느라고 제 자신이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는 8시간을 빼고는 눕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반폐인으로 생을 마쳤을지 모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편하고 누군가가 시중을 들어줬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재활하려는 의지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주만 공습은 미국 역사의 가장 비극 중의 하나지만 개인적으로 내게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좋은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급박한 위기 상황이 내가 꿈꾸지도 못한 힘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나를 향한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관심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에게 대해서 생각할,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달려가는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이라도 마그렛 예이츠 여사가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면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이것이 내 생각이냐고? 아니다. 이것은 칼 융이 한 말이다. 내 환자 중에 3분의 1은 임상적으로 신경증은 아니다. 그들은 인생의 공허감과 무감각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은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차에 얻어타고 싶어 하지만 차들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쳐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사소하고 무의미한 쓸모없는 자신의 삶에 대해 정신과 의사에게 한탄한다. 내가 떠나버린 부두에서 자신 위에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세상을 향해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들어달라고 소리치고 있다. 지금쯤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 관심이 없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아들을 만나면 나라도 관심을 갖겠다. 진주만에 있다면 나도 마가렛 테일러 예이츠가 한 것처럼 하겠지. 하지만 내 상황은 그런 것과는 다르다고.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 하루에 8시간씩 지겨운 일을 하고 걱정인 이 일이라고는 일어나지 않아. 어떻게 하면 남을 돕는 데 흥미를 가지게 될까? 그럴 이유가 어디 있지? 맞는 질문이다. 그 질문에 답해 주겠다. 당신의 존재가 아무리 단조롭다고 해도 당신은 분명히 매일 사람들을 만난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가? 아니면 그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려 하는가? 매년 당신의 집에 우편물을 배달하려 수백 마일을 걸어다니는 집배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가 어디에 사는지 그의 가족 사진을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는가? 다리가 피곤한지 아니면 지겨운지 물어본 적이 있는가? 식료품 가게 점원 신문 배달원 구두 수선공에게는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사람들도 인간이다.
그들 역시 수많은 문제가 있고 꿈과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누구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 당신은 그들에게 기회를 준 적이 있는가? 그들 또는 그들의 삶에 진지한 관심을 보인 적이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브루렌스 나이팅게일 또는 사회 계획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 내일 아침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당신에게 무슨 도움을 주냐고? 훨씬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 더 큰 만족감과 자부심을 가져다 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자세를 계몽된 이기주의라고 불렀다. 저로서 교훈은 타인에게 선행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다. 선행을 베풀면 건강도 좋아지고 행복해진다. 그 말이었다. 벤자민 프랭클은 이를 간단히 요약하여 남에게 선행을 베풀 때 인간은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뉴욕 상담센터의 관리 헨리 관장 헨리 C. 링컨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대 심리학의 가장 큰 발견은 자아실현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 희생의 필요성을 과학으로 증명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당신 자신의 일을 걱정하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고 그들은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언젠가 예일대학교의 윌리엄 라이언 펠프스 교수에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호텔이나 이발소, 상점 등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합니다. 그들을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 개개인으로 대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상점의 여직원에게 눈이 참 예쁘다는 칭찬을 하거나 머리가 예쁘다는 칭찬을 합니다. 이발사에게는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피곤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이발사가 되었는지, 이 일을 시작하는지, 얼마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깎았는지 등을 물어봅니다. 누구에게든지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법입니다. 나는 자주 기차역에서 내 짐을 들어주는 짐꾼들과 악수를 합니다. 이렇게 악수를 하면 짐꾼들은 기분이 좋아져서 하루 종일 신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몹시 무더운 어느 날 뉴헤이븐 철도에 식당 칸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복잡한 차는 영광로가 더 뜨겁고 서비스는 늦었습니다. 마침내 정부머리 메뉴를 갖다 주러 왔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들은 오늘같이 더운 날 고생이 대단하겠네요. 정부머니 하도 격한 어조로 이야기해서 처음에는 화가 난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말이지 여기 오는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불평만 합니다. 서비스가 늦는다는 등 덥다는 등 가격이 왜 이리 비싸느냐 불평만 하죠. 19년 동안 사람들을 불평하는 소리만 들었는데 선생님이 뜨거운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들을 걱정해 주신 처음이자 유일하신 분입니다. 선생님 같은 손님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부는 내가 흑인 요리사들을 철도에서의 한 부품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에 크게 놀란 듯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인간 존재로서의 관심입니다. 예쁜 개와 산책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개가 예쁘다고 칭찬해 줍니다. 지나가면서 슬쩍 보면 그 사람의 개를 쓸어주면서 칭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의 개를 보고 예쁘다고 하니까 자신도 개가 예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각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에 있을 때 목동을 만난 적이 있는데 양치기 개의 놀라운 치력에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치기에게 어떻게 양치기를 훈련시키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걸어가면서 어깨너머로 슬쩍 보니 양치기 개가 앞으로 양치기의 어깨에 올리고 서자 양치기가 개를 쓰다듬어주고 있었습니다. 양치기와 양치기 개에 대한 관심이 작은 관심이 양치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양치기 개가 행복한 것을 보니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친구들과 악수하고 뜨거운 주방의 요리사에게 동정을 표시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개가 예쁘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기분이 안 좋고 걱정이 많아서 정신과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가? 절대로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장미를 건네는 손에는 언제나 장미 향이 난다. 이 말을 예일대 교수 빌리 펠프스에게 할 필요는 없다. 그는 이 법칙을 알고 그것대로 살았다. 만일 당신이 남자라면 이 단락을 넘어가라. 이 내용은 당신에게 흥미롭지 않을 것이다. 걱정이 많고 불행한 소녀가 어떻게 여러 남자의 구애를 받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단락이 때문이다. 그 소녀가 이제는 할머니가 되었다. 몇 년 전에 그녀가 사는 마을에서 강의가 있어서 그들 부부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다.
다음 날 아침에 그녀는 나를 기차역에 바래다 주었다. 우리는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카네기 씨, 이제껏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남편에게도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필라델피아 사격에서 유명한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 가난해서 항상 슬펐어요. 다른 소녀들이 누리는 것을 누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고급 옷을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옷도 항상 작아서 몸에 잘 맞지 않고 유행에도 뒤처졌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면서 울면서 잠이 든 적도 많아요. 그런 와중에 떠오른 생각은 디너 파티 파트너에게 그들의 경험, 생각 미래에 대한 계획을 물어봐야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하려던 목적은 그들이 하는 대답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내 초라한 옷을 눈치채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상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서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야기에 빠져서 제 옷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곤 했지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제게 일어났어요. 상대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맞장구를 쳐주니까 사교 모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가 되었고 3명이나 제게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이 장을 읽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종교가 있는 사람에게나 통하는 말이지 너에게는 이야기가 안 통해. 내 돈은 전부 내 지갑 속에 넣고 절대 내놓지 말아야지. 전부 가질 거야. 바보 얼간이들은 꺼지라고. 이것이 당신의 생각이라면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이 옳은 것이라면 예수, 공자, 부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성 프란체스코 등 유사이르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과 스승들은 모두 틀린 것이 된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믿지 않을 수도 있으니 무신론자들의 가르침을 보자. 우선 당대 최고학자 중의 한 사람인 캠브리지 대학의 A.E. 하우스만의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1936년에 그는 시의 제목과 내용이라는 주제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강연을 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리와 심오한 도덕적인 발견은 예수의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구할 것이다. 성직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평생 들어왔다. 그러나 하우스만 교수는 무신론자의 염세주의자였으며 자살을 생각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도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 사람은 비참해질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인생의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하우스만 박사가 한 말에 아무런 감동을 받지 않았다면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인 시어도 드라이저의 충고로 눈을 돌려보자. 드라이저는 모든 종교가 동화라고 비웃었고 인생은 이야기와도 같은 것, 백치가 읊어대는 소음과 분으로 가득한 이야기요 결국엔 무의미한 말싸움이라 라는 셰익스피어 말을 인용하여 표현하였다. 그러나 드라이저는 예수가 가르친 위대한 가르침, 즉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원칙은 지지했다. 만일 인간이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좀 더 나아지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자신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행복은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드라이저가 주장한 대로 다른 사람의 삶이 나아지도록 할 거면 서둘러야 한다.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이 길을 한 번만 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어떤 선행이나 내가 보여주는 어떤 친절함이든 지금 당장 하자. 주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 길을 다시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당신은 자신은 잊는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띌 수 있게 매일 선행을 베풀어라. 문제를 아주 세지 말고 매일 선행을 베풀어라.